안녕하십니까. 생생매거진 오늘 손지민입니다. 울릉군의 수건인 먼섬 지원 특별법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특별법은 울릉도처럼 육지에서 50km 이상 떨어진 먼 섬에 대해 정부가 생활환경 개선과 사회 기반 시설 설치 등을 위한 종합 발전 계획을 세우고 각종 산업진흥과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울릉도는 화산섬의 특성상 지반이 약하고 가팔라서 낙석 사고가 잦을 뿐 아니라 크고 작은 태풍 피해도 매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피시설이나 의료시설 등은 매우 부족한데요. 이제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각종 인프라를 확충할 근거법이 마련될 만큼 울릉 주민의 생활 여건이 크게 개선돼서 울릉도는 물론 독도의 영유권까지 더욱 공고히 할 수 있길 바랍니다. 12월 21일 목요일 생생매거진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추운데요. 안동, 포항, 울릉 연결해서 그곳의 날씨와 소식 듣겠습니다. 안동입니다. 올겨울 가장 강력한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안동 영하 11도, 의성 영하 12도로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졌는데요. 칼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욱 낮게 느껴지겠습니다. 이번 강추위는 주말인 토요일 아침까지 이어지겠고요. 당분간 두꺼운 외투와 함께 체온을 올릴 수 있는 장갑과 목도리를 착용해서 추위 대비 단단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6, 7월 영주, 예천, 봉화 지역에 산사태와 토사 유출로 사망 21명, 실종 2명의 인명피해와 산사태로 253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지 5개월이 지났는데요. 어제 경상북도 북부청사에서는 집중호우 재해복구사업 설계 용역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선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지와 대규모 피해지 11곳을 대상으로 피해 현황과 원인 분석, 또 복구 계획이 논의됐습니다. 복구사업 대상지는 예천군이 감천면 진평, 은풍면 동사, 효자면 백성면 등 6곳으로 가장 많았고요. 이 밖에 봉화군 춘향면 학산 서동지구, 또 영주시 장수면 갈산지구 등 총 11곳입니다. 이번 보고에는 대규모 피해지의 중앙재해대책본부 사전심의 대비를 위한 건데요. 사업지 토지 소유자의 복구 동의가 완료되면 내년 2월에 복구 사업을 착공해 6월 우기 전에 복구를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경북산림환경연구원 북부지원은 산사태 피해 복구비 426억 원을 투입해 조속한 복구를 위한 용역을 추진 중인 가운데 지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산림재해 복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안동이었습니다. 이어서 포항입니다. 이번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입니다. 포항의 현재 기온 영하 5도인데요. 오늘 최고 기온도 영하 2도에 그쳐서 종일 영하권에 머물겠고 내일은 더 추워지겠습니다. 어제 밤 8시부터 경북 동해안 전역에는 강풍주의보도 내려졌는데요. 칼바람이 불면서 체감 온도는 영하 10도 아래로 뚝 떨어지겠습니다. 목도리나 장갑 등으로 보온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의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인 코리아와이드 포항이 이용객 감소와 종사자 인력난 등으로 사업계획 변경을 신청하면서 포항시가 차량 감차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불규칙한 배차 간격이 개선되고 운행이 안정화될 것으로 포항시는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포항시민단체 연대회의와 코리아와이드 포항 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213대인 포항 시내버스를 내년 1월부터 29대 줄여 운행할 경우 배차 간격이 늘어나는 등 교통 약자들의 불편이 예상된다며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또 2020년 시내버스 노선 개편 후 코리아와이드 포항이 실질적으로 27대 감차해서 운행했는데도 포항시가 모두 운행한 것처럼 보조금을 부당하게 지급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포항시는 버스회사 측의 감차 계획을 수용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른 배차 간격 조정은 없으며 보조금 부당 지급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의 반발이 큰 만큼 당분간 갈등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 이어서 울릉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 대설경보와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매우 강한 바람과 함께 약한 눈이 연속적으로 내리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15.5cm의 눈이 쌓여 있습니다. 내일까지 매우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과 내일 예상 적설량은 10에서 30cm입니다.
동해중부 안쪽 먼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해에서 북서풍이 불며 바다의 물결은 3에서 5m까지 매우 높게 일겠고요. 내일도 파고 최대 5m로 높은 물결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선박 점검으로 운항이 중단된 여객선과 기상 악화로 인해 운항이 중단된 여객선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선사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오프닝에서 언급되었듯이 울릉군의 오랜 수건이었던 특별법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울릉도와 흑산도 등 국토 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이라는 이름의 이번 특별법은 지난 3월 김병욱 의원이 울릉도 독도 지원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이후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단계에서 서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토 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과 병합돼 12월 19일 법제사법위원회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는데요. 이번 특별법은 울릉도와 흑산도 등 육지에서 50km 이상 떨어진 섬에 대해 정부가 생활 환경 개선, 사회 기반 시설 설치 등 종합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 안전 시설 설치, 교육비 특별 지원 등 정주 여건 개선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울릉군은 특별법 통과 이후 시행령 제정과 종합 발전 계획 수립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적극 협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특별법은 만여 명의 울릉군민의 염원이었는데요. 앞으로 이를 계기로 국민들의 교육과 의료, 문화, 교통 등 정주 여건이 개선되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울릉이었습니다. 네, 이번 주 강추위가 계속해서 찾아오면서 한파 피해가 우려되는데요. 특히 쪽방처럼 최저 주거 기준에 못 미치는 곳은 단열 등 주거 환경이 매우 열악해서 국가 차원의 실태조사와 지원책 강화가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쪽방상담소 유경진 간사와 함께 관련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쪽방상담소에서 대구 지역 쪽방 건물의 주거 환경 진단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거주 환경뿐만 아니라 쪽방 건물을 구조적으로 진단을 했다고 하는데 이런 실태 조사가 이번이 처음이라고요. 이 조사를 하게 된 배경을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이번 사업은 네. 저희가 해마다 저희가 여름이나 겨울을 다가오면은 이제 최저 주거 층에 대해서 이제 대책이 나오는데 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되게 미시적으로 그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냥 냉난방 용품을 지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그런 주거 환경이 바뀌기보다는 미시적이고 그냥 단기적인 개입들이 지속되고 있어서 좀 이 주거 문제 그 자체에 좀 집중해보자. 그렇게 해서 진행했습니다. 좀 중장기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진단 때문이었겠죠. 그럼 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됐을까요? 네, 이번 사업은 저희가 대구 쪽방 상담소에서 이제 아름다운 가게의 이제 희망 나누기 지원 사업이라는 것을 저희가 제안 사업을 냈고요. 네. 거기에서 좀 지원을 받아서 진행을 했는데 저희가 대구 지역 쪽방 건물 이제 대구 지역에는 65개의 쪽방 건물 한 600여 명의 쪽방 주민들이 살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대구 지역의 36개 쪽방 건물 62개 호실을 대상으로 저희가 이분들이 진짜로 어느 정도 방 크기에 살고 계시나 어떤 온도 그다음에 그 실내 온도, 실외 온도, 벽체 온도 등을 진단했으며 저희가 또 이분들의 내용을 듣기 위해서 응답자들의 주거 환경 만족도 그다음에 계절별 냉난방 경험, 응답자의 주거비 등을 조사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쪽방 건물에 대한 조사 내용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저희가 이번에 조사하게 된 건물들 대부분 절반 이상이 이제 1970년대 이제 벽돌로 지어 쌓아 올린 조적조 건물로 나타나는데 네. 이런 건물들이 역시 이제 벽체 두께도 낮고 단열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이번에 저희가 조사를 도와주신 에너지 진단사 분의 말을 빌리자면 네. 이게 벽체를 이제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했을 때 이제 내부와 외부 온도 차이가 거의 없었다고 이제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좀 이렇듯이 저희가 대구 지역의 쪽방 건물의 좀 열악함이 특히 네. 이제 겨울이나 여름에 좀 크게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벽돌도 벽돌인데 흙벽은 더 단열이 약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도 이제 저희가 10곳 중 한 곳으로 나타날 정도로 좀 주거 환경이 되게 넓고 이제 그런 이제 열악한 상황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네. 또한 이제 벽 문제 아니라 창문 같은 경우도 대부분 이제 알루미늄 단창들 특히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아예 그 창문이 없는 경우도 나타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내부 온도와 외부 온도가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뭐 한겨울에는 방 안에서 물이 얼 수도 있을 정도라고 예상이 되는데 냉난방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곳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조사 결과를 좀 자세히 볼까요? 네, 뭐 거주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주거 환경 설문조사에서 이제 62.9%가 저희가 겨울철 이제 쪽방에서 이제 견딜 수 없는 추위를 경험했다라고 이제 응답하기도 했었는데요. 특히 이런 경우에 난방을 기대할 수 없어서 주로 이제 전기 장판 등을 이제 의존해서 살아야 되는 경우가 많아서 좀 이러한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군요. 이제 지금 겨울이니까 겨울 얘기를 주로 했는데 여름에 이 더위를 버티는 것도 만만치가 않죠. 사실 모든 계절이 되게 이분들에게 가혹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특히 마찬가지로 또 견딜 수 없는 더위를 이제 경험하는 경우도 많고 이분들이 이제 이러한 온열 환경에서 이 본인들이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뭐 이분들이 뭐 은행이나 관공서라는 곳에 눈치가 보여서 가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고요. 주로 응답해주셨을 때 네. 그냥 집에서 버틴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었는데 네. 이제 그러한 것들에서 이분들의 이제 환경에 그 취약한 환경이 오히려 더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다고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군요. 에너지 사용 외 주거 환경은 어떤 조사 결과가 나왔을까요? 네, 저희 이 환경도 되게 참 아쉬웠는데요. 네. 이제 국토교통위원회가 2011년에 그 대한민국 국민이 누려야 되는 최저 주거 기준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네. 바로 14제곱미터였는데요. 한 4평, 5평 정도 되는 기준입니다. 하지만 이번 조사 결과에서 이제 평균 주거 면적이 이제 2평에서 3평, 6제곱미터를 간신히 넘는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이제 최저 주거 기준에 전혀 미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이제 최저 주거 기준에서는 이제 화장실이나 세면 시설, 그다음에 취사 시설 같은 부대 시설도 마련되어야 된다고 하지만 네. 이제 그런 기준에 미치는 곳도 이제 85% 절반도 안 되는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화장실과 샤워실을 개인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용인 공간이 많았다는 말씀이시죠? 네, 이런 공간들이 주로 네. 이제 여관이나 여인숙을 이제 사용하시다 보니 네. 이제 이런 공간은 장기적인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곳이 아니다 보니 네. 이제 주방 시설이 없고 이제 단순한 가스 버너 하나로 이제 취사와 그런 생활을 전부 다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환기도 제대로 안 될 텐데 굉장히 건강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 냉난방 용품만 지급해가지고는 한여름과 한겨울 냉난방 효과를 얻기 어려울 정도로 구조상 좀 취약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보고대회에서 전문가들의 평가는 어땠나요? 네, 이번 보고대회에서 이제 경북대학교 건설환경융합기술원과 저희 대전의 건설환경기술원에서 네. 함께 해주셨는데요. 이러한 그 냉난방 에너지 시설 설치와 유지 서비스 등이 좀 우선적으로 설치돼야 되고 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지속적인 관리들이 좀 필요하다고 이렇게 제언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요? 이게 실태 조사를 했으니까 또 중장기적으로 쪽방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환경이 좀 나아질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라도 개선을 해가야 되잖아요. 사실 우리 사회가 아직 아까 말했던 최저 주거 기준이라는 데도 미비하고 네. 그런 것들에 대한 기준들이 실제로 잘 지켜지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조사를 통해서 좀 우리 이제 주거 환경이 네. 최소한 보장에 대한 조건들을 좀 규정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파악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저희는 이제 이번 작년 여름, 올해 겨울 포함해서 또 내년도 앞으로도 계속 이제 쪽방 주민들의 좀 어려운 상황들을 좀 정량적으로 밝혀내고 이러한 부분에 데이터를 모아서 특히 주민분들이 겪고 느끼는 것들을 좀 일반 시민들과 함께 좀 나눌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려 합니다. 그러면 추적 조사를 할 예정이시라는 건가요? 네, 추가적으로 계속 저희가 지금 온도계
온도부터 온도, 습도, 저희가 조도, 그 다음에 공기 질 같은 것들을 측정할 수 있는 네. 좀 그런 온도 수집 센서들을 개발을 해서 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꾸준하게 좀 데이터들을 모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네. 이제 진짜 그런 주거 공간에서 이분들에게 얼마나 이제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지 또 이런 부분이 우리가 누려야 되는 주거 기준에서 네. 어떤 것들로 이제 보장이 돼야 되는지 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찾아가려 합니다. 네, 이렇게 데이터들이 쌓이다 보면 좀 현실적인 지원책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게 되는 부분인데요. 대구시가 쪽방 거주자들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좀 더 확대 시행하면 어떨까요? 네, 맞습니다. 네, 대구시는 이제 여관이나 모텔, 여인숙 등의 쪽방 거주민이나 노숙인 같은 비주택 거주자의 경우 이제 3개월 이상 이제 거주하셨다는 것들이 확인되면은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 이 부분들이 이제 확대가 된 것도 사실이지만은 더 이분들이 실제로 가기에는 또 많이 부족한 것도 현실입니다. 수가 부족하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특히 이분들이 이제 살고 있는 생활 환경과 본인들의 사회적인 자본들이 주로 이제 좀 더 이제 구도심 쪽에 몰려 있지만은 네.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외곽지에 주로 이제 임대주택들이 임대주택들의 나오게 위치가. 된다면 네. 이분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곳이지만은 또 본인의 나이가 든 상태에서 좀 떠나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고요. 네. 더욱이 이제 공공임대주택 같은 경우가 지금 사실 확대를 기대하기 좀 어려운 현실이기도 해서 이분들이 이제 실제로 이제 당장 신청을 해도 네. 예전 같았으면은 6개월 걸릴 거를 이제 앞으로는 한 1년 정도 더 기다려야 되는 그런 좀 어려움들이 좀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외곽 지역으로 이주를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실생활 또 자신의 행동 반경과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 좀 꺼려질 수도 있겠죠. 신청 자체도. 근데 수도 좀 적다 보니까 신청을 하더라도 입주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상당 걸린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쪽방 거주자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방법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네, 사실 이것도 사회적인 결정의 문제일 텐데요. 네. 특히 이런 부분에 미시적인 개선, 짧게 뭐 창호 하나 교체해준다, 뭐 에어컨 하나 교체해준다 이런 내용만으로는 사실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네. 좀 이 건물 내에서 그린 리모델링 같이 이 건물 자체의 좀 기능을 이제 높일 수 있는 좀 전향적인 투자라든지 네. 특히 이 건물을 이제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 건물을 개선하고 발전했을 때 인센티브와 어떤 책임을 지울 수 있는 좀 더 거래적인 관계들을 네. 좀 사회적으로 이제 제도화할 수 있다면은 좀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주거 환경이 좀 더 개선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는데요. 네. 많은 문제가 있겠지만은 특히 이번 조사를 통해서 이제 지역의 많은 연대 단체들과 이제 아까 말했던 경북대학교라든지 이제 건설기술연구원 같은 학계 그리고 또 자활기관 등 여러 단체들과 협업해가면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지자체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민들의 관심도 필요할 것 같네요. 네, 지금까지 대구 쪽방상담소 유경진 간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립대구박물관에 새로운 공간이 조성됐습니다. 어린이들의 학습과 체험을 위한 공간인 어린이 박물관이 그 주인공인데요. 현장을 박나영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국립대구박물관의 어린이박물관이 지난 화요일에 개관했습니다. 알록달록 우리옷을 주제로 2000년 전의 허리띠 고리부터 조선시대, 1900년대 장신구까지 살펴볼 수 있는 체험 공간으로 재탄생했는데요. 총 7개의 소주제로 이뤄져 17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참여해 볼 수 있었습니다. 현장의 소리를 전해드립니다. 미끄럼틀 타볼래. 그 미끄럼틀 타면 옷에 이렇게 무늬가 막 나타난대. 한번 타볼까? 여기 있는 이 체험은 오방색 주머니를 가지고 만든 체험인데요. 이 오방색의 5가지 색깔에 맞는 색들을 꽂아서 오방색의 다양한 색도 알아보고 오방색의 의미도 알아보는 체험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여기 색깔을 여기에 맞게 차례차례 넣어보세요.
네, 어린이 박물관에는 총 7가지 이제 소주제 공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 일부에서 들어오시면 옷이 어떻게 이제 쓰였는지 좀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공간이고요. 두 번째는 옷의 색을 발견해 보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옷의 무늬를 살펴보는 공간이고, 네 번째는 옷을 직접 꾸며보는 표현 활동을 해보는 공간이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꾸미개,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이제 쓰개를 살펴보고, 일곱 번째 공간은 제일 마지막 공간인데 옷자락 미끄럼틀이라고 해서 옷에 나타나 있는 다양한 무늬들이 이제 공간에 표현이 되어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시범 운영을 했을 때 가장 인기가 있었던 공간은 옷의 색 발견하기 위해서 콩주머니를 던져서 옷의 색을 채워가는 그런 공간과 사규삼과 또 색동 두루마기를 표현해 볼 수 있는 공간인데요. 옷의 색이나 무늬를 좀 자유롭게 구성해서 화면에 이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꾸며보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국립대구박물관에서 전시와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었는데요. 이번 어린이 박물관의 특별한 점은 뭔가요? 네, 현장에는 방문객을 위한 활동지가 있는데요. 각 체험마다 관련된 옛사람의 복식 문화, 역사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또 누가 이 옷을 입었을지, 옷에 그려진 무늬는 어떤 의미일지 묻는 질문 등이 있어 보호자와 어린이가 대화를 하며 함께 즐길 수 있었는데요. 방문객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성구에서 왔고요. 오늘 여기 앞에 유치원 마치고 바로 왔어요. 저희 딸이랑 유치원에서 먼저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가지고 왔었는데 다시 꼭 가고 싶다고 해서 오늘 일찍 마치고 왔어요. 재미있게 놀 수 있었던 것 같고, 이렇게 디지털화 다 돼가지고 더 재미있게 놀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장 이렇게 찍는 부분이나 요 그림 색칠하는 그런 것도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다시 아이들을 위해서 만든 게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이제 더 자주 올 수 있을 것 같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예전에 조금 어려웠거든요. 이거 접수하고 막 이런 것들이 예약하는 것들이. 근데 간편하게 돼 있어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 달서구 유천동에서 온 보원이 엄마입니다. 오늘 남편이랑 아기랑 같이 놀러 왔어요. 지인이 여기 아기랑 놀러 오면 좋다고 알려주셔서 가끔씩 자주 놀러 와요. 조금 체험할 수 있는 것도 되게 다양하게 많아진 것 같고, 아기가 어린데 좀 안전하게 놀거리가 많아서 좋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즐겁게 놀면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다양하게 많아서 자주 오게 될 것 같습니다. 네, 특별히 우리 옷에 대한 내용으로 어린이 박물관이 운영되는 이유가 있나요? 네, 국립대구박물관은 복식문화와 관련된 전시와 전시품이 많은데요. 어린이들이 체험 공간에서 옷을 직접 이미지로 만들어보고 만지고 입어보고 색칠하며 실제로 국립대구박물관에 전시된 우리 옷과 쓰개, 꾸미개 등을 다채롭게 배워볼 수 있었습니다. 국립대구박물관 이지원 학예연구사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전시실에 있는 전시품들하고 조금 더 밀접하게 관련 있는 것들로 대상을 정해서요. 지금 어린이 박물관에서 체험을 하고 나서 전시실에 있는 것들도 같이 감상할 수 있도록 연결되게 그렇게 공간을 구성한 게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주 전에 복식문화실을 또 개편을 했어요. 그래서 어린이 박물관에 이렇게 경험하고 복식문화실 한번 같이 둘러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고대문화실이나 중세문화실에 있는 그런 과거에 썼던 금관이라든지 귀걸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다 이 어린이 박물관의 주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좀 전체적으로 그렇게 다 둘러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립대구박물관의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그런 브랜드 중에 하나가 또 복식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프로그램의 주제로 다루어질 수 있는 그런 주제들이라서 연계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교사분들 대상으로 하는 이 공간에 대한 소개라든지 안내나 이런 프로그램들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를 매개로 해서 좀 다양하게 상상해보고 자유롭게 생각을 좀 넓혀가는 그런 공간으로 조금 이렇게 방향이 전환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새롭게 단장한 어린이 박물관에서 우리 옷이 과거에는 어땠는지 살펴보고 또 지금 나의 옷이나 이런 것들과도 좀 비교해보면서 생각의 가지가 또 미래로까지 좀 뻗어가서 미래의 옷이나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변화할지 좀 자유롭게 상상해보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어린이 박물관은 국립대구박물관 홈페이지에서 예약 가능한데요. 정시마다 운영을 시작해 50분씩 이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안전을 위해서 이용 인원이 제한되니까요. 사전 예약을 꼭 하고 방문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박나영 리포터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듣고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경북을 보고 듣는 생생 매거진 오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생생 매거진 오늘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30분 지나가고 있네요. 기자의 눈으로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뉴스민 김보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김 기자가 짚어볼 이슈는 뭔가요? 네, 오늘 짚어볼 건 제1차 인구 감소 지역 대응 기본 계획입니다. 이 행정안전부가 18일에 16개 부처가 합동으로 추진하는 이 기본 계획이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됐다고 밝혔고요. 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인구 감소 위기를 겪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주도적으로 대책을 세우고 이걸 중앙부처가 지원하는 정부의 첫 계획안이 수립된 것입니다. 네, 인구 감소 대응 그동안 많은 정책이 있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한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이게 이번 인구 감소 지역 대응 기본 계획 핵심은 이 상향식입니다. 이 89개 인구 감소 지역과 이를 관할하는 11개 시도가 각자 지역별 특성에 맞게 세운 발전 계획을 이 정부가 종합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상향식으로 만들었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렇군요. 자, 기대를 모으고 있는 인구 감소 지역 대응 계획 어떤 내용인지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이 인구 감소 지역들이 지역별 산업별 특성에 따라서 맞춤형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돕기로 했는데요. 이 삼척, 김제 등에는 임대형 스마트팜을 세우고 신안과 강릉 등에는 권역별 스마트 양식을 조성하고 또 지역 기업 경쟁력 강화와 수도권 기업 지방 이전을 동시에 추진하게 됩니다. 주거 돌봄 일자리 복합 주거 거점을 만드는 지역 활력타운 사업도 진행이 되는데요. 올해 7개를 시범 선정하고 내년부터 매년 10곳 안방을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청년 농촌 보금자리도 2026년까지 35곳, 무장애 설계와 사회복지 시설을 결합한 고령자 복지주택도 2027년까지 5,000호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또 이 지역의 의료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비대면 진로와 농촌 소규모 어린이집을 적극 지원하는 계획도 포함이 됐고요. 정주 인구 외에 체류하는 인원도 산정하는 생활인구 개념이랑 고향사랑 기부제도 포함이 됐습니다. 네. 그중에서도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 이게 눈에 띄더라고요. 네, 이 내년 1월에 출범할 계획인데 규모는 3천억 원 규모입니다. 지방소멸 대응기금 출자금 1,000억 원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 해당 펀드는 기업과 지자체가 공동 기획한 대규모 프로젝트에 투입이 되고 이 지역 투자를 이끌기 위해서 이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이 일종의 마중물 역할을 담당한다는 취지인데요.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이 조성한 모펀드 그리고 기업과 지자체가 꾸리는 자펀드로 구성이 됩니다. 이 기재부는 이 해당 펀드로 연간 2조에서 3조 원 지역 투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제1호 사업은 내년 1월쯤에 선정될 예정인데요. 현재까지는 1호 사업으로 강원도 K연어 프로젝트가 유력 검토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강원도가 이 연어 스마트 양식단지를 조성해서 2040년까지 4조 원 규모의 K연어 산업화를 이루겠다는 비전을 최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양한 투자펀드가 탄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소멸 대응 기금도 제도 개선이 함께 이루어진다고요. 네, 이게 2022년에 도입된 거죠. 2031년까지 10년간 매년 1조 원 규모의 자금을 인구 감소 지역 등 지자체에 배분하는 제도인데요. 네. 특히 올해에 우수한 사업을 발굴해서 성과를 창출한 지역에 더 많은 기금이 배분되도록 제도가 개선되기도 했습니다. 올해는 최고 120억 원이 지자체에 배분이 됐는데 내년에는 성과 평가에 따라 최고 144억 원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기금을 정부는 신규로 조성할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에 출자해서 민간 투자를 활성화할 계획이라고도 설명을 합니다. 네, 그러면 대구와 경북은 어느 지역에 포함됐나요? 네,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겠죠. 네. 2023년 현재 인구 감소 지역 현황을 보면 전국에 89곳이 포함이 됐는데요. 이 중에 대구가 3곳, 경북이 15곳입니다. 대구는 남구, 서구, 군위군이 포함이 됐고 경북은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등 다수가 포함이 됐습니다. 경북은 숫자가 상당히 많은데요. 아마 절반 이상인 것 같네요. 네.
이 올해 6월에 나온 2022에서 2026년 경상북도 인구 감소 지역 대응 기본 계획을 살펴봤는데요. 2022년 말 기준 경상북도 총인구는 260만 명 정도입니다. 비수도권 도지역 중에서는 2위인데요. 인구는 많지만 면적도 전국에서 가장 넓기 때문에 농어촌 등에 흩어져 있는 고령자나 아동의 돌봄 문제, 그리고 지역 유지 관리 등이 향후 주요 이슈가 될 거라고 봤습니다. 고령화율이 높은 것도 문제인데요. 65세 이상 인구가 전국 2위로 2022년 기준으로 21.8%나 됩니다. 이 전국 평균은 18%거든요. 이 전남이 25.2%로 1위고 경북이 그 뒤를 잇는 거고요. 2022년에 경북의 80세 이상 후기 고령자 비율도 6.6%로 매우 높습니다. 이런 급속한 고령화 진행으로 경북 인구의 자연 감소 폭은 계속해서 커질 전망이고요. 이런 배경 속에서 이 경북의 7개 시 11개 군이 인구 감소 지역 및 관심 지역으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이 군 단위에서는 도청 소재지인 예천군, 대구와 연접한 7곳군을 제외하고는 모든 군이 인구 감소 지역입니다. 네. 모든 군이라 안타까운데 대구도 대구지만 진짜 대책 마련이 급한 건 경북입니다. 경북은 인구 감소 지역 대응 기본 계획을 위해서 어떤 실천 과제를 제시했나요? 네, 이 경북도는 중장기 방향성 속에서 이 지방소멸 대응기금 사업을 중심으로 기본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이 무엇보다 이런 중장기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한 곳은 필수 생활 환경의 강화라고 짚고 있습니다. 필수 생활 환경의 강화. 세부적인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우선 의료시설 확충인데요. 이 중앙부처 소관의 사각지대 영역이기도 합니다. 안 그래도 우리나라가 이 보건소, 국공립병원 같은 공공의료보다 민간 의료기관이나 중대형 병원, 그리고 대학병원 의존도가 높죠. 특히나 경북 같은 경우는 이런 대다수 지역의 인프라가 매우 취약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막 떠오르는 게 학교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 맞아요. 학교 없이는 젊은 가족 단위 인구 유입이 좀 어렵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경북도가 짚은 두 번째 문제가 폐교 문제입니다. 아무래도 도교육청 의지만으로는 이 급속히 진행되는 폐교 문제에 대한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고요. 이 행정기관인 경북도와 도교육청의 원활한 협업, 이 공동사업 발굴 추진, 그리고 안정적 재원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함께 맞물리는 문제일 텐데 교통 문제도 있습니다. 응급 의료 상황이 발생하거나 교육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이 경북의 인구 과소 지역은 도내 대도시나 인접 광역 대도시에 유사시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는 대중교통망, 그리고 이동 지원 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인데요. 이 마을 단위로 생활 환경 조성이 잘 이루어져도 이웃 광역 대도시와 이 완전 분리된 독립 생활은 불가능하고요. 이 외에도 청년 선호형 주택과 문화시설, 문화 프로그램, 노인 돌봄 등의 문제가 다뤄지고 있었습니다. 네, 이런 의견들이 반영이 돼서 중앙정부의 기본 계획이 나왔다는 건데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우려는 없나요? 이제 막 큰 계획이 나온 정도이고요. 이 세부 내용, 특히 우리 대구 경북 지역에 내려오는 예산이 어떻게 쓰일지는 좀 꾸준히 지켜봐야 할 문제일 텐데요. 우선은 기존의 하향식이 아닌 상향식으로 정책 방향이 바뀐 것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정부 부처들이 내놓은 계획은 이 주로 재정 지원 확대에 방점이 좀 찍혀 있긴 한데요. 이 행안부가 연간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 대응기금 지원과 2에서 3조 원 규모의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 조성에 나섰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외에도 국토교통부가 혁신도시 기업 유치, 그리고 청년층 유입을 위해 향후 5년간 국비, 지방비 등을 투입한다고 발표를 했고요. 산업통상자원부도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한도를 현행 10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상향하고 최저 고용 기준을 30명에서 20명으로 완화한다, 이런 설명도 했습니다.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보조금 증액 부분도 있었고요. 다만 이런 무조건적인 재정 지원만이 능사는 아니다,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진짜 필요한 곳에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좀 획기적인 새로운 정책과 기반 마련으로 인구 소멸 문제에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네, 긴축재정 기조 속에서도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대응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인데요. 제1차 인구 감소 지역 대응 기본 계획, 김 기자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네, 사실 경북의 일부 면에서는 이 아기 탄생 자체가 뉴스거리가 되기도 하죠. 그렇죠. 지난달 13일에 경북 상주시 청리면에서 이 올해 첫 아기가 탄생해서 이 면장이 선물을 전했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이 인구 소멸은 크게 두 가지 문제에서 원인이 있겠는데요. 저출산과 수도권 집중화. 그동안 역대 정부가 이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 뭐 행정수도 이전이라든지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했지만 큰 효과는 없었다는 평가가 나오고요. 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연속성 없이 새로운 정책들을 내놓으면서 이렇게 실패하는 방향으로 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개인적으로도 이 상향식으로 추진 중인 이번 대응 계획이 기대가 돼서 좀 꼼꼼히 찾아본 이야기 전해드렸고요. 네. 정책의 지속성과 또 세부 사업들의 실효성은 우리가 사는 대구 경북 지역만큼은 계속해서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행복에 KBS 제1라디오 생생매거진 오늘도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민 김보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몰랐던 역사의 진실과 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다시 읽는 역사, 정만진 작가 스튜디오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작가님, 오늘 살펴볼 역사는 어떤 내용인가요? 이제 올해가 며칠 안 남았죠. 오늘이 12월 21일이니까 한 열흘 남았습니다. 열흘 정도. 다시 읽는 역사도 이제 올해는 방송이 없고 오늘이 마지막 내년에 가야 방송이죠. 또 새해에 다시 하게 되니까 애청자님들을 만날 수가 없네요. 그래서 오늘은 12월과 관련 있는 우리 지역의 역사적인 사건과 인물에 대해서 두루 살펴볼까 합니다. 네,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달 12월에 관련된 우리 지역의 역사적 사건과 인물들 살펴봐 주실 텐데, 자, 보통 이쯤 되면, 연말이 되면 지난 1년에 돌이켜보면서 새해맞이 준비를 하잖아요. 그렇죠. 다시 읽는 역사도 12월을 역사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조지훈 시인이 태어났다는 건데 네. 조지훈 시인께서 1920년 12월 3일에 태어나셨습니다. 조지훈 시인이라면 승무 등으로 유명한 청록파 시인이죠. 네. 지조론이라고 하는 명문장도 매우 유명한데요. 1960년에 대학 교수들이 4월 혁명, 그러니까 4.19를 이끌어낼 때에 선도적 역할을 하셨습니다. 본래 독립운동가 집안 출신이에요. 네. 고향이 조지훈 시인 같은 경우는 경북 영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지훈 문학관도 생가에 건립이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제가 또 문학가니까 네. 여러 번 가보았는데 영양에 가셨군요. 예, 노을이 질 때쯤 되면 그 생가 기와지붕 뒤로 아주 아름답게 넘어가는 풍경이 인상적입니다. 뭐 일반적으로는 알기가 어렵겠습니다만 12월 3일은 현진건 소설가와도 인연이 닿는 날인데 조지훈 시인이 출생했던 1920년 12월 3일 바로 그날 현진건 선생의 대표작이 태어납니다. 아, 그런가요? 이 소설 작품이 몇 년에 발표됐나 하는 건 가끔 언급이 되지만 몇 월 며칠에 완성됐나 하는 건 알기 어려운 일 아닌가요? 아, 그렇죠. 그거는 이제 일반 시민들이 알기 어렵고 또 전공자가 아니면 또 더더욱 알기 어렵겠죠. 12월 3일 1920년 12월 3일에 현진건의 대표작 중에 한 편으로 거론이 되는 고향이 태어납니다. 고향이 완성되는 거죠. 원고지 끝에 현진건 선생이 직접 12월 3일이라고 이렇게 밝혀두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12월 3일에 탈고가 되었다, 완성이 되었다고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이 얘기는 왜 하느냐. 현진건이 대구 출신이기도 하지만 이 소설 고향은 보시면은 대구가 등장을 해요. 그리고 또 경산 하양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소설의 이야기를 이끌고 가는 사람은 나라고 하는 지식인인데 이 사람은 대구에서 기차를 타고 내용상의 실제적인 주인공은 노동자인 그라는 사람인데 그는 경산 하양에서 기차를 탑니다. 그러니까 대구역과 하양역이 이 소설에서 중요한 이제 지리적 장소인데 옛 모습이 살아 있으면 이제 괜찮은 답사 장소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답사를 해보긴 했습니다만 그런 면모가 남아 있지 못해서 상당히 아쉽습니다.
아쉬우셨군요. 예. 그 반야월역과 동촌역은 옛 모습 그대로 남아 있어서 등록 문화재로 지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이 소설 속에 나오는 대구역과 하양역이 옛 모습을 유지하고 있으면 현진거 소설 고향의 무대로 각광을 받을 텐데 문화유산으로서도 활약을 할 수 있고 좀 아쉽네요. 그렇습니다. 서양에 가면 뭐 톨스토이가 앉았던 의자다 이런 게 다 유명한 그렇죠. 기념품인데 아깝죠. 네. 그 12월 3일보다 하루 지난 이제 12월 4일에는 노태우 대통령이 태어났습니다. 횟수로는 1932년인데요. 가보신 분들도 많겠습니다만 파괴사 아래에 가면 생가가 남아 있어서 요즘 또 답사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죠. 그런가 하면 1991년 12월 7일에는 대구 도시철도 1호선이 착공됩니다. 흔히 지하철이라고 하는데 네. 대구 도시철도라고 하는 게 맞겠죠. 네. 진천역에서 안심역까지 이제 전 구간이 개통되는 것은 1998년 5월인데 대략 7년 걸렸다고 기억이 납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방송 때 잠시 말씀드렸는데 12월 7일은 여자 안중근으로 매우 이름이 높은 남자연 선생이 태어났습니다. 1872년이고요. 네. 그로부터 다시 12년 지나가지고 1884년의 12월 7일에는 1910년대를 대표하는 독립운동 단체가 광복회라는 단체인데 이 단체의 총사령으로 활동하신 박상진 선생께서 태어나셨죠. 남자연 선생은 경북 영양 태생이시고 네. 조지훈과 가깝죠. 광복회는 대구 달성토성에서 결성되었다는 점에서 우리 대구 경북의 자랑스러운 독립운동사를 증거해주는 사실이죠. 네, 12월에 독립운동하시는 분들도 많이 태어나셨네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생애를 바치신 독립운동가들을 우리 후대 사람들이 잘 기려야 한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히려 독립운동이라기보다는 네. 친일을 한 반대되는 행적을 남기신 분을 잠시 언급해 보겠습니다. 이런 분을 언급하면 좀 미안한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역사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1980년 12월 6일에 이분이 세상을 떠나셨는데 성함은 일반인이 알려지기로는 백년설이에요. 들어보셨을 듯합니다. 그런데 네. 가수로서 이름이 백년설이고 본명은 이창민이고요. 경북 성주에서 태어나셨죠. 백년설 해도 잘 기억 안 나시는 분은 나그네 설움 하면 생각날 겁니다. 네. 번지 없는 주막, 오늘도 걷는다마는 뭐 하는 번지 없는 주막과 나그네 설움이 가장 대표작인데 약간 주제에서 벗어난 얘기를 하자면 이 노래들은 다 이재호라고 하는 분이 작곡했어요. 네. 우리가 가수만 기억하고 작곡가를 기억 안 하는 관행이 있는데 그건 상당히 잘못된 거예요. 예술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아는 유명한 서양의 모차르트, 슈베르트, 바흐, 베토벤 뭐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모두 작곡가입니다. 가수가 아니고. 그러니까 가수보다 작곡가가 중요하다. 네. 아무튼 백년설은 뭐 혈서지원 노래 제목이에요. 혈서를 써가지고 지원해라 어디에 일본군에 이 말입니다. 아들의 혈서 같은 우리나라 청년들한테 일본군의 자원 집대에서 일본을 위해서 싸우라는 이런 친일 노래를 열심히 불러서 좋지 못한 이름을 역사에 남겼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는데 그렇죠. 좀 안타까운 이름이 남았던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쓰이네요. 좋은 일을 많이 실천해서 아름다운 이름을 역사에 남기겠다는 의지를 가지는 거 이게 특히 지도자급 인사들에게는 중요한 덕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반인보다 지도자급 인사일수록 역사의 이름을 좋게 남겨야죠. 네. 대구 경북과 관계되는 역사 중에는 12월 12일 1979년 12월 12일을 잊을 수 없죠. 네. 요즘 유명한 영화 서울의 봄하고 관계되는 정치적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12월 17일도 있는데 이건 뭐냐면 1963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처음으로 취임을 하게 됩니다. 네. 61년에 5.16 쿠데타를 일으키고 나서 2년 반쯤 지났을 때인데 아무튼 쿠데타 이후에 2년 후에 1963년에 대통령 선거를 했을 때 윤보선 후보한테 1.55% 차이, 아슬아슬한 차이로 대통령이 당선되었죠. 네. 이때 박정희 후보는 서울에서는 윤보선 후보한테 절반도 득표를 못 했었는데 전라남도와 전라북도에서는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우리나라 선거에 지역 감정이란 것은 없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네. 그리고 12월과 관련 있는 지역의 인물과 사건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923년에
12월 14일에 대구에 미술연구소가 설립이 되었는데요. 네. 연구소 이름이 벽동사였습니다. 대표가 이상정 장군인데 이상정 장군은 이상화 시인의 형입니다. 네. 이상정은 중국의 망명에서 중국군의 정규군대의 중장으로 제대를 하게 되는 유명한 독립지사인데 망명하기 전에 대구에서 살 때까지만 해도 화가로 활동해가지고 네. 대구 최초로 서양화 개인전도 열고 개성학교에서 미술교사, 당시엔 도화교사라고 했는데 도화교사로 재직하기도 했습니다. 도화지라는 말 생각나시죠? 네. 벽동서 사무실은 지금 대구내의 북성로 지점 인근에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100년이 되었다고 해서 지난 올해 며칠 전에 12월 14일에 벽동사 100주년 기념 학술 대회가 열리기도 했었습니다. 100주년. 이상정 장군이 대구 서영화를 개척한 선구자라고 볼 수 있겠네요. 선구자죠. 예. 나라가 망하지 않았다면 이상정은 장군이 되지 않고 유명한 화가가 되어서 우리나라 미술사에 남았을 겁니다. 나라 역사가 바뀌면서 개인의 인생도 바뀐다 이런 사례로 볼 수 있고요. 네. 또 12월 25일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제 박상진 지사 광복회 관계되는데 네. 이 1915년 8월 25일에 달성토성에서 창립을 해가지고 최초 거사는 12월 25일에 합니다. 어디 사느냐면 경주 무열왕릉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효현교라는 다리가 있어요. 여기에서 일본이 세금 마차를 몰고 가는 것을 탈취해가지고 지금 돈으로 9억 원 정도를 뺏어서 독립자금으로 쓰는데 이 거사를 주도한 분이 우재룡 지사라는 분이고요. 우재룡 지사 흉상과 기념비가 대구 가면 두류공원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그 효연교에 아무 표시가 없었는데 2년 전까지만 해도 네. 그래서 제가 그걸 지적하는 글도 쓰고 했는데 요즘 가보니 또 안내판 잘 세워져 있더라고요. 경주 씨가 잘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12월과 관련 있는 지역과 인물 사건 하나만 더 알려주시죠. 한 분만 더 말씀드리면 1932년 12월 30일에 현진건 소설가 형인 현정건 독립지사가 돌아가셨습니다. 현정건 또 물론 현진건과 마찬가지로 대구에서 태어나셨죠. 네. 중국으로 망명하기 전에 지금 매립되고 없는 영선 못둑에서 애인과 데이트했다는 이런 기사가 동아일보에 나와 있기도 하고요. 네. 올해가 이제 91주기이기 때문에 추념식도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연말을 맞아서 12월과 관련되는 우리 지역의 역사를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정만진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보 클립. 이번 주 토요일 대구 중구에 있는 경상가면공원 우현 하늘마당과 근대골목 일원에서 마이 베스트 투어이즈 중구 행사가 열립니다. MZ세대의 성향과 변화하는 관광 트렌드에 맞춰 MBTI 성향별로 하는 투어 프로그램인데요. 디제잉, 어쿠스틱 공연 등의 콘서트와 셀프 사진관, 추억 간식 마켓 등 다양한 부대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대구시가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한 2023년 청년도전 지원사업 운영성과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구직 단념 청년을 대상으로 상담, 맞춤형 프로그램, 참여 수당을 제공해서 구직 의욕을 높이고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대구시는 자신감 회복, 외부 연계 활동 등 깊이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수료자 사후 관리를 지원해온 결과 이달 초에 실시한 지자체별 성과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대구 치맥 페스티벌과 포항 국제 불빛 축제 등 전국의 25개 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의 2024-2025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됐습니다.
문화관광축제는 관광자원, 지역 특산물, 전통문화 등을 활용해서 관광 상품화한 전국의 지역 축제 중 문체부가 지정한 우수축제를 말하는 건데요. 그중 경북 고령 대가요축제는 이번에 처음으로 문화관광축제에 선정됐습니다. 오늘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 대구 아양아트센터 내 아양갤러리에서 2024 갑진년 새해맞이 용그림전이 열립니다. 새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전시에서는 지역 미술가들의 작품 130여 점을 감상할 수 있는데요. 두 마리의 청룡 아래 현악 부중주 연주 장면을 배치한 김명수 작가의 하모니를 비롯해서 용그림 민화 그리기, 감사 연합장 보내기 등 체험 행사도 준비돼 있으니 작품을 보면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희망찬 갑진년 새해를 맞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 경주예술의 전당에서 경주시립합창단의 제50회 정기연주회 환희의 송가가 열립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오페라 아이다 중 개선행진곡, 베토벤 교향곡 제9번 합창 중 4악장 등을 선보이고요. 소프라노 이화영, 테너 이현 등이 협연합니다. 공연 당일이라 인터넷 예매는 불가능하지만 저녁 6시 30분부터 현장 예매가 가능하니 음악과 함께하는 연말 보내고 싶은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클릭 정보 클립 서유리였습니다. 네, 대구 동구에 올해도 어김없이 키타리 아저씨의 선행이 이어져서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신천 3동 행정복지센터에 어려운 이웃을 위한 최상급 백미 10kg 100포가 전달이 됐는데요. 이 키타리 아저씨의 후원품은 지난 2014년부터 올해로 10년째 배달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신천 3동 행정복지센터는 전달받은 백미를 홀몸 어르신 등 지역의 어려운 주민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은 없는지 돌아보는 연말 되시기 바랍니다. 생생매거진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손지민이었습니다.